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 6년차 평범한 아내이자 연년생인 딸아이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시어머니와 겪었던 갈등과 가슴 아리는 오랜 결혼 생활을 한 선배님들 못지않게 강하고 센 사연이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꼭 저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저는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컸어요. 중견기업의 대표로 계신 아빠 덕분에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누렸던 것 같습니다. 친구도 잘 사귀고 공부도 보통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바람 없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괜찮은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 동기들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부를 배로 열심히 해서 꼭 보답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대학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데 남자 동기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하루에 뛰는 알바만 3개이고 요일마다 다른 알바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답니다. 주말까지 합치면 하고 있는 알바가 10개나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과 눈빛을 볼 때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날 잠을 자기 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해 새벽에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나서는 길이었는데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구슬땀을 흘리며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신문을 돌리고 있던 순간을 보았죠. 그때 그 소년의 눈빛과 지금 그 친구와 눈빛이 너무나도 닮다 못해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그 친구를 더 많은 관심으로 바라보았는데 관심이 호감으로 바뀌었어요. 늦은 밤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친구가 떠올라서 나를 지새우기도 했답니다.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어서 마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기로 하고 그 친구 앞에 서서 말을 건넸어요. 경서가 너 여자친구 있니? 여자? 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면서 그런 걸 묻냐? 난 한가롭게 여자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누군가 널 좋아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바쁘더라도 아주 잠깐씩 만나면 되잖아. 나래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고백이라도 하려는 거냐? 어? 그래, 맞아. 나 아무래도 널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너 같은 부잣집 공주님이 나 같은 서민을 좋아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지? 아니, 난 진지해. 매일 밤 네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널 좋아해. 그러니까 너랑 나 사귀자. 완전 돌직구네. 네 마음은 고맙긴 한데 난 한가롭게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너한테 쓸 돈도 한 푼 없어.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어서 내가 가장 노릇을 계속해야 해.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얼굴 보는 거면 충분하다고. 나래야, 어쩌다 나 같은 놈을 좋아해서 그런 소리까지 하냐? 학교에 멋있고 잘난 남자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내 마음속에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줘. 그렇게 길게도 고백했더니 경석이가 빙그레 웃으며 한번 만나보겠다고 전했어요. 대신 자기한테 작은 불만이 생기면 바로 이별을 통보해달라고 말했답니다. 아직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경석이 자신이 부족한 게 많아 차일게 분명하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와 경석이의 연애는 순조롭게 시작되어 잘 이어나갔습니다. 전 경석이가 알바를 뛰고 다른 알바를 가기 전에 재빨리 나가서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틈새 연애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행동이었죠. 제가 그런 노력을 하며 무한한 애정을 주었더니 어느새 경석이도 저를 둘도 없는 운명의 짝이라며 저를 사랑해 주었답니다. 살아온 배경이 현저히 달랐지만 통하는 게 많았고 마주보는 사랑은 그 무엇보다 평등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했던 남자의 조건들이 아무런 상관없다는 걸 경석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죠. 경석이는 자신의 등록금과 어머님과 사는 집의 월세, 생활비 등 모든 것을 충당하며 대학에서도 높은 학점을 받는 대단한 학생이었답니다. 오롯이 공부만 하는 저보다도 성적이 좋아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연인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회사는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었지만 대학 때 제대로 해보지 못한 연애를 하려고 퇴근만 하면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경석이가 들어간 회사의 연봉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알바를 뛴다거나 부업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홀어머니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30살까지 총 10년의 연애를 채우고 나서야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이번에도 먼저 결혼하자고 말한 건 저였습니다. 경석이는 저와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친정 부모님이 분명 반대를 할 거라며 지레 겁을 먹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염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딪혀보지도 않고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예비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를 먼저 만났어요. 역시나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분이라 그런지 얼굴도 마음도 고우셨고 저를 딸처럼 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며칠 뒤 친정 집으로 경석이와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염려했던 대로 경석이의 집안 배경 이야기를 들으시자 반기를 드셨어요.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는 건 말리지 못하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란다. 나와 네 아빠는 조금 더 좋은 시집에 보내고 싶다. 경석이네 집 좋아. 어머님은 훨씬 더 좋으시고 또 경석이는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금방 성공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 허락해줘. 나래야, 너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니? 오늘 처음 본 경석이를 사위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줄 거라 판단한 거야? 경석이를 처음 보는 거지만 내가 10년 동안 행복해하는 건 봤잖아. 그게 다 경석이 때문이라고. 얘가 옆에 있어서 웃으면서 살 수 있었다고. 부모님은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자꾸 조금만 생각해보자고 대답하셨어요. 경석이는 예상한 반응이라며 얼마가 되었는지 간에 기다려보겠다는 마음을 전했고요. 중견기업의 오너인 아빠가 좋은 집안의 아들들과 선을 보라며 부추겼는데 과감하게 거절하고 경석이 아니면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통보했답니다. 이에 엄마 아빠는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어요. 마음을 비운 부모님은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좋은 분이라는 걸 잘 알게 되셔서 결혼을 허락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셔서 조금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부탁해서 당연히 된다고 전했어요. 시어머니가 싫었다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워낙 천사 같은 분이셔서 쉽게 허락을 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답니다. 저는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말리셨어요. 당신의 며느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괜히 손에 물을 묻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를 가볍게 뛰어넘는 실력의 소유자였어요. 웬만한 줄 서서 먹는 맛집보다 음식을 잘하셨죠.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시댁에 놀러 가자고 꼬시는 날이 덜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잡채를 해주신 거예요? 냄새 너무 좋다. 새애기가 좋아하는 잡채랑 또 찹쌀 탕수육 좀 해봤다. 내가 중국 요리도 조금 할 줄 알아서 만들어 봤어. 먹을 만한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잡채와 탕수육은 기가 막히도록 맛있었어요. 중국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죠. 도대체 여기에 뭘 넣으신 건가요? 너무 맛있어서 남편이 사라져도 모르겠다니까요. 네가 맛있게 먹어주니 고맙기만 하다. 이 노인네 보러 이렇게 자주 와주니 이만한 음식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자주 오렴. 그럼요. 주말에는 무조건 어머님 뵈러 와야죠. 같이 밥도 먹고 바람 쐬러 놀러도 가면서 지내자고요. 남편도 제가 그렇게 살갑게 시어머니를 대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월급 통장을 저에게 넘겨주었답니다. 평생 저에게 헌신하며 살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도 하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와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새아가, 나랑 같이 살면 살림이며 밥이며 모두 다 해주마. 그러니까 합가를 하는 게 어떻겠니? 네? 합가를 하자고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지만 같이 사는 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무리 편하게 대해주신다 해도 제가 눈치를 보고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대답을 드려서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할 수 없지, 세아가. 네가 너무 좋아서 내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라. 제가 칼같이 선을 그으니 시어머니는 아쉽고 섭섭한 표정을 짓긴 하셨지만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섭섭해하면서도 제 의견이 맞는 것 같다 말해주며 합가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합가를 거부해서 그런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답니다. 서운한 마음 때문에 그런가 싶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는데 남편 혼자 아주 가끔 들렸다 오는 게 전부였네요. 다시 시어머니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마음의 문을 닫으셔서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대면대면한 만남을 몇 번 가진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세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거의 석 달 만이죠. 요즘은 경석 씨도 잘 만나주지 않는다면서요. 그게 사실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지금 요양원에 있다. 요양원이요? 얼마나 안 좋길래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전화로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 경석이랑 한번 오거라. 여긴 공기 좋은 양평이니 놀러 온다 생각하고 한번 들르렴. 어머님이 아프신데 놀러 가는 기분으로 가다뇨. 당장 경석 씨한테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를 자주 보내주셔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답니다. 결국 양평에 있는 요양원에 찾아갔더니 헬쑥해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고요. 엄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 나 엄마 아들 맞아요? 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은 거냐고요? 미안하다 얘들아. 내 몸이 많이 안 좋다는구나. 2달 전에 혈변을 보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대장암이라는구나. 그런데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암이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치료도 의미가 없다 했어. 그래서 암 환자들이 요양하는 여기로 혼자 내려온 거야.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부탁대로 합가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셨더라면. 아니야. 이게 왜 너희 탓이겠니? 그동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서 나도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괜한 생각 말거라. 암이 온몸에 전이 되었다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는 거래요?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구나. 에휴,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뭔 일이람. 남편은 충격이 커서 꺼이꺼이 울기만 했고 어머님도 눈을 감고 숨만 쌕쌕 쉬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고 결심이 서자마자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가요.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뭐? 세아가 그건 아니지. 아픈 시모를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르니? 네 인생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님 자식인데 그 정도도 감수 못할까 봐서요. 제가 바로 짐을 싸도록 할 테니까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짐을 꾸리자 남편이 고맙다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며칠 동안 곁에서 잘 드시고 쉬셔서 그런지 얼굴에 살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 일주일 만에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이래도 요양원이 더 좋다고 하실 건 아니죠? 당연히 세액이 네 덕분에 좋아진 거지. 요양원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내기 좋다고 둘러댄 거야. 세아가, 이제 나도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게 좋겠구나. 오늘부터는 산책도 좀 하고 너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 보마.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 삭신이 쑤시는구나. 네,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움직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저녁은 어머님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겠네요. 오랜만에 입이 호강하게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이 띄게 몸이 좋아지시는 게 보였답니다. 2달이 지나자 예전처럼 피부도 매끄러워졌고 눈동자도 총기가 넘쳐 보이셨어요. 게다가 살림살이까지 해주셔서 제가 할 일이 없게끔 하셨답니다. 아무리 무리하지 말라고 푹 쉬라고 말씀드려도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손주를 꼭 보고 세상을 떠나야겠다며 매일같이 공원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1년의 시간을 보내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1년의 시한부였으니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몸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매우 건강하셨어요. 1년의 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 말이죠. 저와 남편은 삶의 의지가 있으셔서 잘 버티고 계신 거라 생각하며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해주셨어요. 하루 세끼 챙겨주시는 건 물론이고 집안을 항상 반짝거리도록 쉴 새 없이 청소를 하셨답니다. 또 제가 피곤해하는 걸 보시면 바로 저를 침대에 눕히시고 당신의 손녀딸을 하루 종일 돌봐주셨어요. 몸이 아프신 분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했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제 딸아이는 잘 크고 있는데 얼마 뒤 제가 둘째를 가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제가 변함없이 사랑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예상했던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까지 꼭 보고 세상을 떠나겠다며 건강관리에 무척이나 열심히셨고 기적이 찾아왔는지 아들을 출산할 때도 저희 곁을 지켜주셨답니다. 아이 둘을 돌보는 게 힘들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테죠?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늘 좋은 말씀과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 감정이 요동치다가도 평온으로 금세 바뀌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해졌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시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어느 중년의 여자와 어깨를 부딪혀서 시비가 걸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중년 여자는 기분이 많이 나빴는지 주먹으로 제 어깨를 밀더군요. 야, 이년아, 미안하다면 다야? 내 기분 더러워진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봐요, 아주머니. 우리 애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왜 내 며느리에게 주먹질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중년 여자는 비웃으며 노인네는 빠지라고 하더니 저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쳤으면 합의를 해야지. 그냥 갈 생각 말고 내 정신적 충격의 보상비를 내놓고 가. 아주머니, 살짝 부딪힌 건데 왜 제가 보상을 해요? 그리고 저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아주머니도 똑같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인연이 콱! 중년 여자가 저를 향해 손을 번쩍 올리자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했습니다. 이윽고 시작바닥에 대자로 뻗은 중년 여자는 앓는 소리를 내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 중년 여자가 상습범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괜히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뜯어내는 게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년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꽁진하게 도망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금 뭘 본 거죠? 어떻게 저런 돼지 같은 여자를 업어치게 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간 엄마의 힘이라는 거다. 내 딸 같은 며느리가 당하게 생겼으니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올랐나 봐. 새아가, 너 많이 놀랐지? 장바구니 죽어라. 내가 다 들 테니까. 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 얼어 있어서 시어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두 다리가 떨리는 걸 보시고는 아이고, 우리 새애기가 진짜 놀랐구나. 안 되겠다. 이 엄마한테 업혀라. 하시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로 저를 업으셨어요. 저는 거부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등에 제 얼굴이 닿자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져서 창피함도 잊어버리고 시어머니의 목을 안으며 업혔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기분으로 집까지 돌아왔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암 말기 환자들이 많게는 10년까지 더 산다는 이야기를 읽자 희망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2년이 넘었으니 충분히 가능할 거라 확신했답니다. 이에 질세라 어머님은 저에게 회사에 복직하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새아가, 내가 손주들 다 케어하고 집안일이며 식사며 다 해줄 테니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어머님, 아무리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어머님은 환자라고요. 난 가만히 있으면 병이 더 심해지는 체질이야. 쉴 새 없이 움직여야 건강해진다고. 또 바쁘게 움직여야 암이라는 것도 잊혀진단 말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어여 너 하고 싶은 꿈을 펼치라고. 에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이와 상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은 고급 한식당을 뺨치는 음식들로 매 끼니마다 다르게 올라왔고 청소와 빨래, 육아까지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야. 집에 있는 내가 할 일이 없게끔 살림이며 육아까지 해주시고 있는 건 알지?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엄마 소원대로 해드려. 어제는 나한테 회사에 복직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암 환자에게 일을 맡긴다는 게 마음에 걸려. 그동안은 어머님 몸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 내버려 두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난 괜찮다고 보는데. 텔레비전 보면 시한부 환자들이 잘 살고 있는 예를 많이 보여주잖아. 지금의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당신도 어머님 뜻대로 내가 복직을 해라? 여보, 그러면 일단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보자. 매번 혼자 병원을 다녀오시며 괜찮다고만 하셔서 걱정이 된단 말이야. 이번에는 자식들이 같이 가서 어머님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자고. 그래, 그건 나도 동의해. 지난번에는 내가 차로 병원 앞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절대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셔서 차 안에만 있었다니까. 내일 아침에 말씀드려서 같이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이튿날 아침밥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모레가 어머님 병원에 가는 날이죠. 그날은 저희랑 같이 가도록 해요. 뭐? 병원에 따라온다고? 아이, 그건 좀 그렇다. 내 몸이 아픈 건 나의 치부야. 누구한테도 내 암세포를 보여주고 싶지 않구나. 어머님, 언제까지 저희를 밀어내고 혼자만 큰 짐을 안으려고 하실 거예요?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어머님 몸 상태를 모르는 게 말이나 돼요? 저희는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하니 무조건 같이 가도록 해요.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이 시애미가 싫다는 걸 고집해야겠냐? 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되어서 같이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냐고 혼까지 내셨다고요. 아무튼 저는 어머님 혼자 병원에 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 기분 나쁘셨는지 이틀 내내 저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병원에 같이 가서 확인해야겠어서 사과드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병원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나오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저희랑 같이 병원에 가요.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릴 불효자들로 볼 거라고요. 시한부 엄마의 병원에 같이 가지 않는 자식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만 나오세요. 시어머니는 외출복이 아닌 주무셨던 복장 그대로 나오셨어요. 에휴,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구나. 네? 어머님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일단 앉아봐라.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저희는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입술을 떼어내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나 시한부가 아니야. 네? 시한부가 아니라고요? 그래. 난 대장암에 걸린 적이 없어. 대장에 용종이 있어 떼어내는 치료를 받긴 했지만 암에 걸린 적이 없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괜히 양평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한 거라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럼 엄마는 건강하고 무사하다는 거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에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원하는 걸 이루려고 했던 게 불쾌했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희랑 살고 싶어도 그렇지 암 말기 환자 연기를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어쩐지 날이 갈수록 건강하시다 못해 힘이 넘치신다 했어요. 자식들 밥으로 만들고 원하는 삶을 사셔서 좋으셨어요? 세아가 미안하다. 너희에게 면목이 없다. 난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혼자 살아보니 너무 외롭더라. 아니, 고독하기까지 했지. 아들과 새애기 얼굴이 매일 보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로 너희에게 걱정을 끼치면서까지 이 집에 들어와 산 거다. 그것도 5년 동안이나 말이다. 어머님은 사기꾼이에요. 어머님 외로움을 덜려고 곧 죽는다는 거짓말이 말이나 돼요? 소름이 끼쳐서 미치도록 정이 떨어지네요. 여보, 나 이 집에 더는 못 지내겠어.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야. 당신 혼자 시어머니랑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결정해. 아, 여보, 잠깐만.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하셨겠어. 엄마는 하늘 아래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으시다고. 고아원에서 자라신 데다 아버지를 일찍 잃으셨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저는 남편의 말이 기가 차서 따귀를 날렸습니다.
너도 어머님이랑 똑같이 사기꾼이야? 혹시 당신도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 아니야, 나도 몰랐어, 여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아.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는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이성을 찾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해결해봐.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열하듯 소리를 내어 우셨어요. 세아가,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와 결혼했을 때 진심으로 기뻤어. 세상 누구보다 예쁘고 착한 네가 아들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행복했지. 그래서 여한이 없겠구나 하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서 사는 게 힘들었다. 아들은 물론이고 새 애기 네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어. 그래서 한번 너에게 합가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거고 다시 혼자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써봤는데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오더구나. 그때는 너희와 연락도 잘하지 않고 지내는 시기여서 집에 불을 다 꺼두고 거의 누워만 있었어. 그럴수록 너희 얼굴은 계속 생각났고 꼭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어. 나의 가족을 구성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용종 몇 개를 치료하고 병실 천장을 멍하니 봤어. 그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꾸미고 있더라. 시한부라고 속이면 너희들이 같이 살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새애기 너는 누구보다 착한 아이니 날 받아줄 거라 믿었다. 시어머니는 진실을 고백하며 머리까지 조아리며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착하다는 걸 이용해서 같이 살게 된 거군요. 그럼 앞으로는 착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모질게 대해드리고 싸가지 없이 살아야겠다고요.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이 노인네가 추한 꼴을 보여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와 저의 갈등이 끝날 것 같지 않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모든 일의 원흉이야. 엄마의 심정을 진작에 헤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게 당신 잘못이라는 건 억지야. 그리고 아까 뺨 때린 건 미안해. 그이는 연신 사과를 하며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한결같이 착한 남편에게 모진 소리를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받아주었죠. 엄마는 내가 집을 따로 얻어서 내보내도록 할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당신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해. 그리고 하루아침에 어머님을 이 집에서 내치는 것도 불효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여보, 고마워. 내가 잘 해결해 볼게. 그날 밤 저희는 늦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동이 트기 전에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늦잠을 자게 되어서 남편이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을 했답니다. 저는 그이의 옷가지를 챙기고 아이들 방에 들어갔어요. 평소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안고 있어야 했는데 어제 일 때문에 그런지 방에서 나오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고 남편을 챙겨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주었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점심시간이 되도록 시어머니의 방문이 계속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큰 문제가 생겼어도 식사는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주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홀로 드실 점심상을 차리고 시모 방문을 노크했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노크를 해서 불러봤지만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돌려 방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의 침대는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었고 활짝 열려있는 장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화장대에 종이 한 장만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5년 동안 너희를 속인 게 몹시 미안하다. 나도 뒤를 돌아볼 때마다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단다. 그럼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너희 곁에 있었던 건 진심으로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이야. 손녀딸과 손자까지 태어나자 내 욕심은 그대로였어. 시한부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계속 이 집에서 살기로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참 무서운 년이었지.
세아가, 나 때문에 많이 놀라고 화가 났을 텐데 빨리 마음 정리를 하면 좋겠구나. 이 노인네는 멀리 떠날 테니 너희 네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거라. 너희가 보고 싶겠지만 혼자 살아볼게. 그럼 잘 있거라. 못난 시애미가. 편지를 읽자마자 저는 웃기고 있네. 끝까지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하네. 하고 말을 내뱉었는데 제 눈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줄줄 눈물이 흐르는데 휴지로 막아봐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결국 흐르는 눈물을 방치해버렸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이 사실을 알자 뜨거운 한숨만 내쉬며 시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주자며 나중에 연락이 올 때까지 우리 네 식구만 생각하고 살자고 하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태평하게 기다리자는 말이 나와? 내가 이런 인간하고 결혼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나중에 내 아들이 당신과 똑같이 행동할까봐 겁난다. 여보, 나는 그게 아니라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랑 계속 같이 산다고 해도 전처럼 화목할 수가 없잖아. 됐어. 나 혼자 나가서 어머님 찾아올 테니까 당신은 애들이나 보고 있어. 그러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디부터 시어머니를 찾아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떻게 해서든 찾아보기로 했죠. 저녁 시간이라 빨리 움직여야 해서 눈물을 꾹 참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와 친한 시장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문 안 닫으셨네요? 뭐 살려고? 아니요. 아주머니께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저희 시어머니랑 고향 친구라고 하셨죠? 그렇지. 고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요. 제가 모진 소리를 해서 떠나셨어요. 뭐야? 자네가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어쩌다 그랬어? 그래서 자네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네,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고향 친구들 단톡방에 물어볼게. 이리 와서 앉아있어. 아이고, 얼마나 뛰었는지 땀이 송골송골 맺혔네. 이윽고 아주머니가 카톡으로 시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말에 남기자 한 친구분이 답장을 주셨답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그새 고향에 내려갔나 보네. 내 친구 하나가 데리고 있다네. 식당 하는 앤데 거기서 지내기로 했다나 봐. 내가 찾는 걸 비밀로 해달라 했으니까 어디 가진 않을 거야. 거기가 어디죠? 부산이야.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고 가장 빠른 기차를 알아봤는데 오늘 막차는 5분 전에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하루 노숙을 하며 아침이 오길 기다렸어요.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가 아주머니가 남겨주신 주소의 식당으로 물어 찾아갔답니다. 이윽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아가 네가 여길 어떻게...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떠나는 법이 어딨어요? 세아가 그건... 어머님이 하루 집을 비워서 개판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오세요. 세아가 그럴 수 없는 거 너도 알잖아.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깨달았다고.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럴 땐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절 안아주시면 된다고요.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제가 두 팔을 벌리자 시어머니가 제 품에 다가와 안아주셨고 저희 모녀는 식당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 못난 시애미가 밉지 않았니? 당연히 밉죠.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해요? 어머님 음식에 맛들린 저랑 애들이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살림까지 다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해야 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데리러 온 거니까 앞으로 고생할 생각하세요. 그럼 그런 고생이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우리 새애기가 참 속이 깊구나. 나 같은 연애 끝까지 찾아주고 말이야. 어머님은 이제 제 엄마라고요. 앞으로 제가 시장에서 시비를 걸리면 누가 혼쭐을 내주겠어요. 그리고 다 큰 저를 업어줄 사람이 어머님 말고 누가 있냐고요. 나한테는 친정엄마만큼이나 어머님이 소중해요. 아이고, 이 사랑스러운 딸내미를 어쩌면 좋을꼬. 내가 복이 많다. 새애기 너를 만나서 천만다행이야. 저희는 계속 끌어안고 마저 다 얼고 나서야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고향 친구분이 눈을 매섭게 뜨며 말씀하셨어요. 찬순이 니 내랑 장난하나? 여기서 일하겠다 해서 먼저 일하는 아지매한테 미안하다 하고 내보냈는데 어찌 책임질 건데? 잠순아, 미안해서 웃잖아. 우리 며느라가 나랑 살고 싶다고 요래 찾아왔다 않카나? 다시 아지매 부르면 안 되겠나? 엄마, 며느라가 왔다고 실실 쪼개는 거 봐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어이 며느리, 네, 아주머니. 네가 내 친구 빼앗아 가는 겐게 오늘 하루 여기서 일해라. 둘 다 주방으로 들어가라. 네? 아, 네. 저 때문에 피해를 보셨으니 일당 같은 거 안 받고 일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머니, 저희 어머님을 잠시라도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면 앞으로 잘해라. 찬순이가 구라를 쳤어도 한번 봐주고 잘 모시고 살아라. 알았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서빙부터 할게요. 결국 저와 시어머니는 막차 시간 전까지 아주머니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돈 아니다. 서울에 있는 내 자식놈이 서울까지 와서 호캉스인지 뭐식인지 하라며 호텔 숙박권을 줬는데 이걸 내가 써먹을 날이 도저히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찬순이랑 가서 놀아라. 어머, 여기 5성급 호텔인데 아주머니 진짜 주시는 거예요? 하모.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쓰레기밖에 안 된다. 기차 시간 다 됐다. 싸게 가라. 저와 시어머니는 손을 잡고 식당에서 나와 기차역까지 택시를 타고 무사히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끝까지 놓아주시지 않았답니다. 저는 전날 노숙도 하고 갑작스레 식당에서 일까지 한 바람에 시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쿨쿨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곧장 호텔로 가서 시어머니와 사우나부터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와 목욕을 같이 하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저는 새신사가 되어 시어머니의 몸을 시원하게 밀어드렸고 어머님 역시 제 몸을 빡빡 밀어주셨답니다. 그리고 푹신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꿀같은 잠을 이루게 되었고 다음날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집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여보, 엄마, 두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왜 전화를 아무도 안 받은 거냐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한 줄 알아?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여자들만의 비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어쨌든 오늘부터 어머님은 우리랑 다시 살기로 하셨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어머님 말고 나한테 말이야. 아, 다시 우리랑 살기로 하셨어?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다. 앞으로 공주님으로 모실 테니까 언제든지 부려먹어. 그리고 엄마, 우리랑 같이 살게 된 건 잘된 일이지만 앞으로는 거짓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당연하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그렇게 저희는 다시 3대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해주시고 있고 저는 회사에 복직을 해서 일을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이 점심 도시락을 싸주셔서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냐면서 시어머니 복을 받았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저의 시어머니의 거짓말로 시작된 동거와 갈등, 그리고 결과까지 장황하게 사연을 적어봤네요. 고부 갈등에 지친 분들께 제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무척이나 재밌고 감동적이네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